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그야말로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의 탄핵 촛불이 크게 타올랐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도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탄핵 시민단체 두 분을 모시고 시민들의 탄핵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인범 윤석열 퇴진 익산운동본부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대진 군산촛불행동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일이었죠. 그야말로 참 느닷없고 갑작스런 비상계엄이 이제 선포가 되고 난 뒤에 그 11일이 지난 뒤에 지난 14일이었죠. 국회에서 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먼저 이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두 분의 소감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손인범 대표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국민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국민 중에는 익히 최근에 나왔던 그리고 노벨상까지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그러한 분들이 2030 세대가 이번에 치열하냐 엄숙함 이런 것보다는 축제, 네. 평화 그리고 흥겨움으로 이 윤석열 퇴진 이러한 부분을 이끌어 갔고 광주 민주화운동의 세대라고 하는 분들 또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대가 세대를 부르고 세대가 하나가 돼서 국민의 승리로 이렇게 평화적인 승리로 축제로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소추안 가결을 이끌게 된 시민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참 여러 지금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집회 문화가 상당히 특이한 또 축제적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가였고 손인범 대표께서 그 점을 참 감동적으로 느끼셨다는 얘기인데요. 남대진 대표께서도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 감격, 네. 그 말 외에 다른 표현할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군산 촛불행동은 그 윤석열이 22년 5월 10일 날 취임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3개월 후에 8월 27일 첫 번째 촛불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120회 집회를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오직 윤석열은 탄핵이 될 거야.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언젠가는 이런 감격스러운 날이 올 거야 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계속 싸워왔는데 드디어 그날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날 우리의 감격, 그때 모인 천여 명의 시민들의 감동, 네. 환호, 외침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날의 그 감격을 우리가 반추를 해보면 좀 참 우리 국민의 어떤 그 성숙하고 선진적인 그런 민주의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날 가결이 됐는데요. 집회 현장에 두 분 다 계셨을 테니까 시민들의 좀 반응이 어땠는지 우선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인범 대표께서 익산 시민들의 반응 좀 어땠습니까? 익산 현장은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네. 그 익산시 농민이 하고 네. 5대 버스로 같이 상경해가지고 여의도 집회에 여의도 가셨군요. 네. 그래서 정말 의사당 앞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군용들이 많아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터진 노래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네. 예, 그 노래하고 탄핵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응원봉을 흔들고 촛불을 흔들고 그 잠 좀 자자라고 하는 깃발을 흔들고 이러면서 이제 카메라가 그 의사당 안에 네. 국회를 비치고 200 소리 나오니까 웅성거리고 204 가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끌어안고 울고 번쩍번쩍 주먹을 쥐고 서로가 부둥켜 안고 그런 현장 속에서 같이 저도 끌어안고 네. 만세하고 네. 그랬습니다. 뭐 그날의 뭐 시민들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대진 대표님, 군산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사실 저희는 그 12월 7일 네. 첫 번째 그 표기를 하던 날은 여의도에 있었고요. 네. 그때는 정말 날씨도 구졌는데 걸어 다닐 수도 없었고 네. 본 무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된다. 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와서 이제 14일 날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오랫동안 집회를 해오긴 했지만 많은 시민들의 뭐 동조는 없었습니다. 네. 사실 뭐 길가 모여야 20명, 30명 이렇게 모여서 했고 그 많은 시민사회단체도 하나도 참석하지 않았고 민주당조차도 저희들을 어찌 보면 위면하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데 그날은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네. 군산에도 1000여 명이 모여서 탄핵을 외치고 있었고 근데 맨 앞줄에 그날 비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도로가 다 젖었는데 맨 앞줄 초등학생 아이들이 네. 한 2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들이 윤석열 탄핵을 목에 터지라고 외치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탄핵이 뭐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계속 외쳤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방송을 연결해가지고 가결 순간을 이제 듣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자 나올 때 이미 네. 시민들은 다 일어서서 환호를 질렀고 만세를 불렀고 그 제가 집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즐거워서 그렇게 춤추며 뛰는 그 분위기를 어떻게 재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동안 정말 모든 시민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던 시민들도 네. 저희들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서 환호를 하고 무엇보다도 그전 집회까지 보이지 않았던 민주당 정치인들이 전부 나와서 얼싸안고 춤추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계엄 선포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지난 3일이었죠. 참 밤 10시 30분경 이 갑작스럽게 윤 대통령이 나타나서 비상 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두 분께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군사 독재 시절 때부터 지내왔고 또 뭐 민주화 운동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선포를 들은 당시의 어떤 그 마음이 남달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손인범 대표께서 이 계엄 선포 당시 참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좀 저게 뭐야? 저게 실화야? 라는 네. 생각부터 먼저 들었어요. 그때 당시가 김대중 여기 도의원이 KBS에 무슨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그런 토론회 네. 때인데 그 토론회에 자막이 뜨는데 속보로 윤 대통령 뭐 계엄 선포 네. 기자회견에서 뭐야 이게 진행이 KBS 그 토론회가 진행이 되면서 중간에 이제 꺼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화면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좀 실화 같지도 않고 술 먹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술이 덜 깬 상태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쭉 이게 발표하고 상황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 계엄령 이런 걸 겪을 때 이 방송으로 막 중계 방송 하다시피 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기긴 긴데 방송이 살아있구나. 방송이 살아있는데 계엄을 선포하면서 언론을 대학생들을 대학교를 차단하지 않고 한다는 게 대단히 이게 또 이상한 거다. 네. 근데 이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는 바로의 그 느낌은 아 빨리 어디로 피할까 도망갈까 네. 곧 닥칠 건데 두려움 공포가 먼저 왔죠. 그래서 쭉 보면서 이제 시민들이 계엄군하고 대치하고 몸싸움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아니다 피할 일이 아니다 맞서고 저지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아니야 그러다 이번에는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 잡혀갈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쭉 밤을 못 이루면서 화면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아 사직생이다 헌법을 네. 살리고 국민을 살려고 하면 내가 같이 싸워야 되고 사직생 해야 된다 해서 헌법도 지키고 대한민국도 살려야 된다 언론도 살려야 되고 모든 서민들도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좀 결단의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기도 했죠. 네. 그 참 이번 뭐 계엄 선포 과정은 우리가 이 TV 중계를 통해서 아주 상세히 시시각각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시민들이 어떤 이런 사태의 어떤 심각성 뭐 이런 것들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남대균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저는 사실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TV를 없애버렸거든요. 네. 그 일반 뉴스를 거의 보지 않는데 그날 또 이제 10시 50분쯤 됐는데 저기 임실에서 하는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형님 큰일 났습니다. 얼른 피하십시오.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미쳤나 봐요. 왜? 비상계엄 선포했어요. 에이, 나 무슨 그런 뭐 그런 리가 있느냐? 그런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피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통화를 하면서 이제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네. 발표 영상이 나오길래 아 진짜 미쳤구나.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 생각은 오늘 밤에 끝날 거다. 그랬더니 무슨 근거로 그러시냐? 빨리 도망가셔라. 네. 그래서 군대가 움직이지 않을 거다. 네. 옛날과는 다르다. 제가 12.12, 뭐 12.6, 12.12, 5.18을 전부 다 7사단, 15사단 비무장지대 겪었던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때 군인과 지금 군대는 다르다. 그 경거망동하지 않을 거다. 빨리 진압될 거라고 본다. 이제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여러 군데서 비슷한 전화가 많이 왔어요. 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지? 네. 또 누가 태기를 했나? 그러면서 했다면 술김에 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최소한도 상당히 준비를 했을 것이고 오늘을 디데이로 잡은 이유는 있을 것이다. 네. 아마도 명태균 폰이 확보가 되었고 거기서 뭔가가 크게 터진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았지 않을까. 그래서 디데이를 오늘로 잡았고 그러면 최소한 왜 10시 반이냐. 그 시간은 정말로 누군가가 물어봐서 시간을 정해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방송을 봤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온 국민이 그 방송을 다 지켜봤고 이제 군인대들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아 쟤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장 길게 느꼈던 시간은 우원식 의장이
빨리 뭡니까 의결하지 않고 네. 계속 기다리는 그 시간, 그리고 군인들은 이제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처럼 국민의 승리, 그다음에 군인들이 움직이지 않은 것, 그런 국회에서 재빠른 어떤 처리 이런 네. 것들에 의해서 그들 입장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남 대표께서는 뭐 크게 성공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신 거네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제가 그날 처음 들은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유튜브에도 좀 출연도 하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윤석열은 겸손할 거야 이렇게 말할 때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나 성공할 수는 없다. 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비상계엄령의 어떤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비상계엄령의 포고문을 보게 되면 뭐 포고문 내용이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포고문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손인범 대표께서는 뭐 많이 느껴보셨을 테니까 이 비상 포고문의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그 포고문의 폭력성, 네, 유연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국민들을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무시하면서 분노케 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죠. 생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이 본업에 돌아오지 않으면 즉각 처단하겠다라는 그런 네. 표현까지 동원되고, 그래서 이게 위헌이고 위법이고 그 절차도 대단히 불투명하고 반칙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포고문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고 위법적이고 공포스럽다. 그래서 이러한 포고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후에는 헌법 부분에 있어서 절차나 적어도 국회에서 그것을 통과 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헌법에서 놓쳤던 부분을 적어도 비상계엄이 우리 현대사에서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는 재발하지 않도록 내용들을 헌법에 분명히 명기해서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국민들의 생업이 망가지고 생명이 망가지고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포고문 자체는 절대 다시는 나올 수 없게끔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비상계엄 자체를 사전에 네. 국회하고 네.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뭐 비상한 상황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협의까지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또 시기의 어떤 시급성 뭐 이런 걸 갖다가 또 담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특히 이제 이 손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의사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남대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이 포고문 내용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포고문 내용을 들으면서 어느 부분이 위법한 내용인지 또는 절차가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 거기까지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번 그들의 행태를 보면 국회에서 어떠한 법을 만들어도 네. 국회를 무력화시키면 소용이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법안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네. 꼭 본회의장이 아니어도 뭐 전자투표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걸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아마 모두가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전공의가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할 수 있다. 네. 처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국민에게 처단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서울 집회에서도 몇 번의 연설을 했는데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원고를 미리 봤거든요. 근데 제가 처단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었어요. 네. 윤석열을 처단하라 이런 구호를 넣었더니 이건 너무 세다. 이건 좀 빼주셔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가의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처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물론 그 포고물을 윤석열이 쓰지는 않았겠죠. 윤석열은 처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윤석열과 그 일당이 국민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대해 왔는가. 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야당이나 비판하는 국민은 그냥 처단해야 할 대상이지, 뭐 자기들이 그들을 위해서 무슨 좋은 정치를 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얼마나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쳤습니까? 근데 저는 과연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기는 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가, 이제 그런 뜻도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럼 여기서 이제 요즘 밝혀진 내용이지만 군인만 1,500명 이상을 동원했다. 공포탄을 제외한 실탄만 9,000발을 불출을 했다.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정보사를 좀 아는데요. 그다음에 뭐 HID를 통했다는 것.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들이 이런 계획을 꿈꿨구나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지금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3개월 이상 강원도에 이 특수요원들을 대기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이들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 것인지라고 하는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네. 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네. 상당히 이 민주주의를 유린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천행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비상계엄이 이제 선포가 되자 이제 국민들이 일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집회가 그날부터 4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전국 각지에서 이런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산과 뭐 익산에서도 이렇게 집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상당히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인범 대표 익산은 이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이제 전국대가 조용하게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참여 시민단체는 얼마나 됐고 또 얼마나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좀 그 과정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익산은 32개 단체가 네. 함께 했고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젊은 세대는 현장에서 응원봉을 네. 이렇게 제작하고 그걸 나눠주는 형태인데 이 퇴진 촛불 탄핵 촛불 집회가 오기 전에 저희 익산 지역은 이태원 참사 일주기 네. 때 네. 모여서 정말 진상을 더 정확하게 밝혀라. 그리고 그 책임자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주기 행사를 쭉 해왔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
탄핵 상황이 쿠데타 상황이 오면서 긴급하게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싸워야 되고 막아내야 되고 탄핵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모여서 논의하고 긴급하게 날짜를 잡고 장소를 잡고 그렇게 이루어졌죠. 네. 남대진 대표께서는 뭐 이제 이 윤석열 퇴진에 대해서는 뭐 취임 초부터 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촛불 행동이라고 하는 단체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번에 이제 각 시민단체들이 각 또 함께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집회 규모가 커지고 그야말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는데 군산 지역은 좀 어떤 단체들이 참여를 했고 어떻게 군산 됐습니까? 촛불 행동이 태동한 게 좀 재미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2년 8월 달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행안부에 네. 경찰국을 신설하겠다. 네, 그때 그랬었죠. 예, 사실은 지금 보면 그때부터 이들의 음모는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그 이슈가 뜨거울 때 군산에 5명의 그 여성들이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일반 주부 40대 후반에서 막 50이 된 이런 친구 5명이 모여서 야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피켓이라도 들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그거 하려면 정보과에 신고해야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고를 하러 갔더니 양식을 주면서 단체 이름이 뭐냐? 네. 우리 단체 이름 없는데? 근데 누군가가 그 서울에서 촛불 행동이 있더라. 그 네. 촛불 행동 썼답니다. 그런데 그럼 대표는 누구냐? 우리 대표 없는데 언니가 대표해. 이래가지고 이제 대표 사무국장 이름을 쓰고 그때부터 이제 피켓을 들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우연히 알았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뿐이 아니라 뭐 박근혜 때도 3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취임하면서 또 해야 되는구나 이거 그러고 있는데 이 여성들이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찾아갔더니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합류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회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은 저희가 굉장히 섭섭해할 정도로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을 안 보였어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무슨 수로 탄핵을 시키냐.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탄핵이냐. 아니 박근혜 탄핵 시켰는데 지금 뭐가 달라졌냐. 이런 사실은 그 비판과 냉소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막 지쳐갈 즈음이었어요. 네. 지쳐갈 즈음이었고 제 생각에는 아마 11월 말쯤 되면 명태균 폰이 분명히 큰 이슈가 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 작업도 나오겠지만 민주당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큰 사건들이 터져 나오지 않겠냐. 네. 그럼 그때는 아마 탄핵을 발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윤석열이 서둘러서 치게 해버렸죠. 그런데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나왔는데 아마 군산도 시민사회단체가 한 40여 개 되는데요. 네. 지금 총 동원해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뭐 탄핵을 하려면은 헌법상 또 탄핵 사유가 있어야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게 참 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남재진 대표의 예측이 맞는 게 참 이상하리만큼 우리 행인지 불행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집회가 이렇게 하니까 집회 양상, 집회 문화가 상당히 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민주화운동 시기에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뭐 화염병이 나오고 또 최루탄도 쏘고 그러다가 뭐 이태원 사태랄지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는 이제 조용한 집회 형태가 되고 어떤 문화재 형태의 집회가 이제 발전을 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이제 집회 구성원도 달라지고 또 말하자면 K-팝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랄지 또 도구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집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이것도 좀 우리가 한번 다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 대표님,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이렇게 이 집회 문화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도 윤석열 대통령을 몰랐고 네, 윤석열 그분도 우리 시민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고 네, 윤석열 이분은 시민들이 K-팝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노벨상을 탄 네. 나라이고 이런 수준에 와 있는 시민이란 걸 모르고 이렇게 이 비상계엄령을 심야에 발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는 존중하되 시민들은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인데 예전에 시위 문화라고 할까 시위의 저기는 굉장히 단호하고 네. 엄숙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그런 수준이 민주주의 수준, 시민들의 수준이 K-팝이 글로벌 세계에 있어서 꼽히고 우리 또한 노벨상을 탄 국가이고 이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여서 이 시민들의 수준, 우리의 문화의 수준이 세계적이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모범국가라고 지난 시기에도 많은 해외 언론들도 평가를 했는데 우리도 이제 문화적으로 가고 네. 그래서 문화적으로 훌륭하게 축제 문화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 홍보도 이제 피켓을 들고 춤을 추면서 또는 침묵으로 네. 이렇게 며칠 날 하나은행 앞에서 모일 겁니다. 나와 주십시오.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나와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많은 20 세대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오고 네. 그 야구의 한국 시리즈처럼 또 시위 행동 양식을 가져가고 근데 이제 노래는 예전에는 이물위안의 행진곡이라든가 투쟁가라든가 민중가요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노래 자체도 이제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라든가 탄핵이 답이야 네. 윤석열이 구속 김건희 처벌 뭐 이런 것이 와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캐널송식으로 정말 즐겁고 당당하게 그런 문화적으로 굉장히 축제적인 항의라기보다는 가르치고 우리가 즐기고 그래서 이 자체를 헌법에 맞게 풀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는 쭉 그렇게 평화적이고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들,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자유 발언을 하고 시민 발언을 할 수 있었고 선결제를 해주셔서 빵집에서 빵을 제공하고 한의사, 약사 이런 분들은 또 핫백을 주시고 쌍화탕을 뭐 몇백 개 주고 선결제 부분을 보면은 수백만 원이 넘게 그 저희 집회장 옆에 선결제를 해서 빵을 나누고 상하차를 마시고 핫팩을 나누고 그리고 재밌는 현상은 10대, 20대 이 학생들, 청년들이 응원봉을 그 현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이런 형태였고 그리고 그런 이제 선결제는 이제 멀리 오지 참여 못하는 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지지하고 연대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온 분들은 노래를 캐롤송을 부르고 탄핵이 답이다라는 거고 많은 그 시민들 중에는 참여한 시민들은 이렇게 나누고 핫백을 나누고 피켓을 나누고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이물위안의 행진곡이었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이런 상황 속에서 모금함을 또 돌려진 걸로 아는데 몇백만 원 이렇게 모아지는 그래서 축제와 모두가 나눔과 연대를 하면서 엄숙함 치열함보다는 승리의 그 관점에서 축제하고 한호하고
이렇게 해서 지칠 줄 모르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네. 국민의 주권을 축제적으로 발표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엄숙하고 처절한 옛날의 그 투쟁 예. 방식에 갖고는 많이 달라진 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또 이제 후원하는 방식도 예, 선결제 방식이 이렇게 또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든 것도 이번 집회 문화에서 좀 달라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대진 대표께서 군산에서 거의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군산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가 윤석열 탄핵을 미리 예측했다고 하셨는데 네. 윤석열 정권이라고 들어서면서 수많은 비리 범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채 양명주라고 하는 5개 범죄부터 해가지고 뭐 고속도로를 휘어간다. 뭐 그 많은 비리의 정점에는 늘 김건희 모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심지어 정부, 정치권까지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쪽에만 관심이 있었고 국민과 나라를 내팽개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정권은 반드시 끝날 수밖에 없고 끝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희는 집회를 했는데 한편에 그런 집회를 하면서 기성세대들이 젊은 학생들을 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 젊은이들은 안 움직이냐. 옛날 젊은이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화여대 학생연가가 쓴 글을 보니 그런 글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라. 우리 친구가 세월을 타고 가다 죽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이태원에서 죽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니 우리를 너무 나무라지 마시라. 이제 우리도 일어선다. 이런 글을 봤는데요. 돌아보면 우리 역사에서 4.16 혁명이나 또는 뭐 광주 항쟁, 민주화 운동 이런 역사의 어떤 그런 변곡점에서 보면 항상 2030 세대가 주축을 이뤘거든요. 그 사실입니다. 시작은 기성세대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문화를 만들고 주도하고 결정을 보게 한 것은 2030 세대였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집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이 어느 세상이냐면 그냥 하루 자고 나면 AI로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나옵니다. 또 2030 세대들이 앞장을 서는 걸 본 기성세대들은 더욱더 분발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윤석열이 세대 통합을 이루어 주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지역 집회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군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들까지 네. 나오고 뭐 유모차 싣고 나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년 4개월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해왔지만 저희가 특별히 돈을 뭐 많이 내거나 그래서 한 건 없어요. 물론 서울 갈 때는 경비를 3, 4만 원 정도 걷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이름 없이 후원금을 보내주셨고 또 후원 물품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이번 집회 때도 굉장히 많은 네. 후원 물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힘을 얻어서 저희는 더욱더 즐거운 집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탄핵 집회 이후, 탄핵 이후 이제 집회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축제의 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그냥 분노를 담아서 외쳤는데 지금은 즐거운 축제가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집회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고 또 이 집회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그 특이한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좀 우리가 시위 문화를 그런 걸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시민들의 반응과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손임범 대표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저출산 이런 시대가 또 지금 우리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쌍둥이를
데리고 나오신 같이 참여하신 분이 네, 있었고, 쌍둥이를 같이 데리고. 네. 네. 그다음에 그 휠체어를 타고 네. 오신 분들이 10여 명이 넘게 동참하셨고, 여기에 이제 그 익산의 유명한 떡방앗간 집에다가 선결제에서 떡을 빼서 좀 나눠주시는데, 방맹이 떡을, 몽둥이 떡을 좀 네, 몽둥이 떡이요. 네. 나눠주시라. 그래서 그걸로 뭐 응징을 한다든가 뭐 이런 메시지가 뭐 그 속에 있겠죠. 이런 상황이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친구들한테 따뜻한 물을 네. 대접하는 그런 거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았죠. 네. 그야말로 참 오랜만에 그 남대진 대표께서 말씀은 세대가 통합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남대진 대표님도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뭐 집회를 계속 해왔으니까요. 이렇게 전에는 지나가던 이제 학생들이 신나는 음악을 우리가 틀어놓으면 네. 같이 와서 막 춤을 추고 이러고 가는 영상들이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그 부모들이 그걸 알고 항의를 해왔거든요. 왜 학생들을 요새 참석을 시키느냐. 네. 저희가 참석시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신기해서 한번 저 가는 것조차도 부모들의 항의가 왔었는데, 이제는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네. 집회에 나오신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는데 특히 군산 지역의 경찰 공무원들은 저희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네. 굉장히 친하고 집회 인원이 줄어들면 오히려 경찰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걱정할 정도. 그리고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번에 탄핵안이 가결되었을 때의 그 경찰들의 표정, 네. 그다음에 안도하는 듯한 그런 표정과 말들, 그리고 저희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 가는 그런 걸 보면서 경찰 공무원이든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집회였습니다. 네. 이제 이 탄핵 집회는 이번 그 국회 표결로 가결이 돼서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고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이제 심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초미의 이제 관심사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 시민들의 집회,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임범 대표께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는 이후의 계획을 일단은 금요일 날 네. 하는 걸로 해서, 이번 금요일 날은 축제와 그리고 시민들에게 감사하고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축제 분위기의 꽃으로 네. 촛불 집회, 퇴진 집회 해서 구호 자체는 이제 탄핵은 됐고, 네. 이게 더 이상 낮과 밤이 다른 사람, 김건희 앞에서는 뭐 저기한 사람, 그리고 충암파하고 만날 때하고 시민들하고 만날 때하고 다른 이 사람이 여전히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낮과 밤의 얘기가 틀리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오래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구호도 이제는 즉각 구속하고 네. 파면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올 집회는 마치고, 또다시 이 국민의 목소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조짐이 조금만 보이더라도 다시 결연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때그때 집회를 매주는 매일 하려고 하는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시민과, 아까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성당포구의 금강농악당 네. 이분들이 길 트고 행진의 앞에 서고 풍악을 올리는
그런 속에서 많은 2030 세대들과 함께 하면서 저희들이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말 하루빨리 25년이 오기 전에 이 헌정이 유린되고 파괴되어오는 과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습니다. 네. 남대진 대표님께서도 군산도 앞으로 계획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의 집회 성격이 국회와 정부에 대한 경고성의 성격을 가진 집회였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집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겨우 예선 통과해서 네. 이제 본선에 올라왔으니 결승전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산에서는 목요일 날 나운동 사거리에서 시민사회단체 주관하는 7시에 집회가 있고요. 토요일 날 오후 5시에는 매주 네.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촛불행동이 주관하는 집회가 2개가 열립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집회가 아니고 서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집회 횟수를 더 늘리고 참여 인원을 늘리고 또 행진 코스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내용으로 집회를 계속 할 것이고요. 저희는 헌재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이 선고가 내려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쉬지 않고 네. 계속해서 강력하게 싸울 것입니다. 네. 헌재 결정 때까지 계속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그 내란 사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한 말씀을 좀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인범 대표께서 먼저 해주시죠. 우리 헌법을 더 이상 유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촛불 시민들의 뜻이 지연되거나 굴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굴절되고 훼손됐을 때는 또다시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나설 것이고 단호하게 나설 것입니다. 거기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임을 위한 행진곡의 노래처럼 그리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처럼 2024년에 탄핵 정국에서 불렀듯이 이 노래들이 하나가 되고 융합이 돼서 정말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즐겁고 행복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소년이 온다로 타듯이 우리가 이런 K-팝 시위로 촛불 시위로 우리도 세계적인 상을 받을 수 있는 노벨상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분명하게 즐겁고 축제를 여는 상황에서 우리는 힘차게 어깨를 걸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네, 남대진 대표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집회를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말은 이겁니다. 좀 그렇습니다만은 독한 놈이 이기는 게 아니고 끈질긴 놈이 이긴다. 그리고 싸움은 승산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까라는 생각이 있으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자 그렇게 해서 왔는데요. 윤석열 탄핵은 헌재에서도 가능한 빨리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내란에 관련된 우두머리와 공동 정범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색출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45년 전에 전두환 일당을 철저히 처벌했었다라면 오늘의 내란이 또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줍잖은 온정주의 가지고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뭐 사면을 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 유권자의 책임이 크다.
저는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선거를 잘 합시다, 여러분.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집회 문화는 진지하면서도 평화적이고 축제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